이번 영상에서는 제10장 자기성, 연출성, 난해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숨김에 집착하지 말라, 숨기지 말래요. 이 시는 은유인데 이렇게 숨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환상적 리얼리즘을 활용하라. 약간 좀 포스트 모더니즘 느낌이 나죠. 몽상가에도 리얼리티가 필요하다. 사실성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직방으로 정서를 이미지와 함께 던져라. 우선 난해성과 다의성을 구분하래요. 시의 난해성과 그리고 다의성,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대요. 난해성은 거의 대부분의 독자가 그 시가 갖는 내적 의미, 주제나 의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누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그런 시를 난해성이라고 하죠. 네, 그게 난해하대요. 다의성은 뭔가 의미가 여러 개인 걸 말하죠. 큰 맥락의 내적 의미가 일치하면서도 큰 맥락은 누가 읽어도 일치하는데 세부적인 의미가 독자의 경험 맥락, 즉 독자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떤 감정인가, 그리고 책들은 어떤 책들을 읽어왔는가 등에 따라서 그 시가 다르게 읽히는, 그러니까 다층성, 그 층이가 여러 개고 다중성, 그죠? 겹쳐져 있는 걸 말하죠. 네, 다층성과 다중성을 갖는 것을 다의성이다 라고 합니다. 네, 난해성은 누가 읽어도 그 의미가 뭔 뜻인지 잘 모르겠을 때 그런 걸 난해성이라고 하고요. 다의성은 네,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어지는 경우. 근데 이제 큰 맥락에서 내적 의미는 일치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서 이거 좀 봐요. 오늘 그림이 좀 나올 건데, 인상파, 입체파, 그리고 추상화, 표현주의에 대해서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뭔지 좀 생각 좀 해봐요. 인상파, 입체파, 추상화, 추상주의라고 하죠. 표현주의. 그 다음 첫 번째, 숨김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숨기는 것. 암시, 은유라는 건 암시성을 갖고 있는데, 암시성과 또 숨기는 것은 다르다고 해요. 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암시성을 갖는다. 자꾸 숨기려고 하면 시가 난해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는 것이 어떤 암시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다 드러내긴 내는데 그게 암시성을 갖는데요. 이 말은 오늘 하루 종일 그림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네. 다음, 가장 좋은 상태의 시는 어떤 상태인가? 네, 이렇게 숨기지 않고 구체적인 형상 안에, 이 말은 구체적으로 다 드러낸 그 모습에 시적인 의미가 암시적으로 서려 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구체성 안에 암시성을 담아내는 것. 이 말 좀 잘 알아두세요. 네, 구체적으로 시를 구체적으로 그리듯이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그리되 거기에 암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읽는데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난해하고 복잡하면 시를 읽는 맛이 뚝 떨어지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거기에 뭔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읽겠죠, 독자는. 그래서 긴장감이 유지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사실성을 담아내야 된다. 시를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시를 자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림을 그리듯이 시를 쓰면 뭐 꼭 대단한 시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다운 시가 되죠.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네. 다음, 하나의 극적인 장면을, 이런 표현 아주 중요하죠. 하나의 극적인 장면을 잡아내야 된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려내면 긴장감은 저절로 생긴다. 이 하나의 극적인 장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의 극적인 장면을 꼭 잡아내야 되죠. 한마디로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 네,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림이 나오는데, 파블로 피카소의 사실성 확보라고 하네요. 리얼리티. 네, 이 리얼리티를 확보한대요. 사실성. 사실과 사실성은 다르죠.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진짜죠. 그런데 사실성은 진짜 같은 거죠. 사실과 같은 성질을 사실성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은 진짜야 할 때 it is real이라고 하죠. real. 리얼은 정말 진짜예요. 사실이고 진짜인 거죠.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그런데 사실적인이라고 하면 realistic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realistic.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에 가까운 것이지 사실적인 거죠. 사실은 아니죠. realistic은. 근데 real은 사실이에요. 네, 쑥쑥 자라는 영어 나무에 이거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찍 쳐서 쑥쑥 자라는 영어나무 유튜브 동영상에 가셔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네, 이 게르니카. 이 게르니카는 그림 이름인데 스페인 북부 지방의 작은 도시래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학살 이 두 작품을 볼 텐데요. 위에 두 작품은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와 대상을 파편화시켜서 배치했지만, 네, 이 그림에서는 리얼리티가 확보되었다. 이 그림에서 리얼리티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볼 겁니다. 우선 게르니카를 보면 불이 난 집도 있고, 뭐 한 그림에다 여러 개 그려놨어요. 또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고 절규하는 여인도 있고, 멍한 황소의 머리도 있고, 그런 어떤 이런 그림 하나에 이런 여러 가지를 그려놨지만 이 그림들이 다 뭐예요? 전쟁의 참혹함, 네,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싹 꿰어지죠. 이렇게 신춘문예에 많이 당선되는 시가 꼭 그 입체파 그림 같아요. 근데 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영상 조립 시점이라고. 시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1년, 3년, 4년, 1년, 2년, 3년, 4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로 마치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시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제면에서나 또 어떤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핵심 내용, 내적인 그 의미들은 일치합니다. 하나로 딱 꿰어져요. 그래서 신춘문예에서 이런 시들이 좀 많이 당선되죠. 네.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은 다음은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게르니카죠. 이렇게 황소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 황소가 넋이 나간 것 같죠. 이렇게 넋이 나간 것처럼 있어요. 이 피카소의 작품은 입체파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드러내죠. 근데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황소 눈이 동시에 보여요.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 부분 눈이 두 개가 이쪽으로 보이죠.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눈이 두 개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 그림을 자기가 어떤 드러내고 싶은 부분들을 동시에 드러내버려.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여기 또 애를 안고서 이렇게 절규하는 여자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 부분도 이 눈이 두 개가 이쪽에 있고,
또 어떤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은 뭐 이렇게 코는 저쪽을 보고 있는데 눈은 또 이쪽을 보고 있고, 이런 그림들을 입체파 그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에서 다른 면에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까지 입체적으로 본다 해서 입체파라고 나중에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내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암시성을 갖고 있죠. 또 사실성을 확보하죠. 어떻게요? 전쟁의 참혹함을 어떤 그린다는 그런 사실성.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전쟁이 있었고, 네, 그런 사실성을 그렇게 확보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 한국 사람한테는 이 그림이 유명하죠. The Massacre in Korea라고 하는데, Massacre 하면은 학살이라는 뜻이에요. 학살. The Massacre in Korea.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한국 전쟁의 어떤 참혹함을 그리는데, 이 그림들이 뭐랄까, 그림의 어떤 모습들이 애매하거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죠. 네, 이렇게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임신한 여자들을 향해서 군인들이 총칼을 겨누고 있다든가, 이런 어떤 전쟁의 비극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사실성을 어떻게 확보해요? 6.25라는, 네, 이 작품이 6.25 직후에 그려진 작품인데, 6.25라는 어떤 그런 사실 6.25의 전쟁, 6.25라는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그런 주제가 들어있죠. 네, 그래서 사실성이 그렇게 확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전쟁 비정상적인 몸에 아까 그 피카소의 그림을 설명하는데요. 네, 비정상적인 몸에 꼭 필요한 사실성만을 부여하고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그렇죠.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하나의 단어, 즉 참혹함이 떠오르게 만든다. 딱 봐도 어때요? 참혹한 느낌이, 전쟁의 참혹함이 딱 봐도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 그림들처럼 어떤 최소한의 사실성을 확보해야 자신이 표현하려고 하는 이미지의 감각이 오롯하게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그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미국의 그 유명한 퓰리처상을 받았던 사진인데요. 그 유명한 퓰리처 사진을 받았던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였더라? 어디 아프리카에서 이거 이상해지네. 사진이 자꾸 어디 가버리네. 네. 아프리카에서 어떤 내전인가 일어났을 때,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독수리가 아이가 굶어 죽으면 쪼아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런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뭘 숨기거나 이런 게 없죠.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아프리카의 참혹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실성이라는 것은 그때 그 내란의 어떤 비극, 참혹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상화가 뭐죠? 추상화. 아까 입체파 그림들은 자기가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들을 더욱 강렬하게 부각시켜서,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에서 입체적인 입체적으로 하나의 평면 위에 입체적으로 그 사물들을 그려내는 거죠. 눈이 두 개가 동시에 보인다든가, 코하고 입이 다른 어떤 각도로 그려진다든가,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을 입체파라고 하는데, 그럼 추상화는 뭐냐라는 것이 있죠. 네. 추상화는 사물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자연적,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점, 선, 색채 등의 표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추상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조금 이따 보여드립니다. 추상화는 가장 유명한 게 아마 그 칸딘스키라고 있죠. 네. 뜨거운 추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뜨거운 추상은 부드러운 선으로 이루어진 것, 그것을 뜨거운 추상이다 라고 하고요. 차가운 추상이 있는데, 그것은 직선으로 간단 명료하게 이루어진 것인데, 대표적인 화가가 몬드리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반대 개념은 구상화라고 하는데, 그림은 다 구상화죠. 그런데 구상화에도 추상성은 다 있죠. 추상성이 완전히 배제된 그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재현이라는 것은 그대로 다시 옮겨서 살려내는 건데, 한마디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죠. 네, 완전한 재현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 사실성을 목표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좀 재현을 목표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구상화이겠죠. 그런데 이제 부드러운 선,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점과 선과 면과 색채 등으로 표현한다. 이 추상화가 왜 나왔냐면, 우리 시에서 순수시가 있듯이 참여시 뭐 이런 여러 시가 있는데, 순수시를 추구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정치적이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시만 추구하듯이 이 추상화가 그랬어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그림에서 그려내게 되면 거기에 어떤 그 규정을 하게 되고, 자꾸 뭐 선악으로 나누게 되고 편갈라서 싸우게 되고 이러니까 순수하게 아름다움만을 추구한다 해서 점과 선과 면, 색채 이런 것들도 표현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딱 두 가지예요. 먼저 네, 바실리 칸딘스키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어떤 선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많아요. 칸딘스키의 작품들은 곡선이 많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구체적인, 그러니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 근데 자연이 뭐죠? 자연. 우리가 감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가 자연이겠죠. 그런 어떤 자연에 있는 존재하는 사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없죠. 이 그림에서는 다 어떤 형상을 창조해내요. 네, 이렇게 다 창조해내는데 어떤 부드러운 선이 위주로 되어 있어요. 네, 특히 칸딘스키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몬드리안은 그와는 반대로, 어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몬드리안은 선으로만 그래요. 선과 점과 색채라고 그랬죠. 그게 추상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물은 없죠. 네, 그런 어떤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감각으로 포착할 수 있던 사물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순수하게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상상으로. 네, 그런 거를 추상화다라고 해요. 이런 것을 차가운 추상화. 아까 선으로 돼 있는 것을, 이런 것을 뜨거운 추상화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추상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칸딘스키는 러시아 사람이고 몬드리안은 네덜란드 사람이래요. 네. 다음 넘어갑니다. 긴장감 없는 시, 재미가 없는 시는 어떤 시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를 많이 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긴장감 없는 시, 재미가 없는 시는 어떤 시냐는 거죠. 한마디로 시적 긴장감이 없는 시는 당연한 걸 쓴 시, 뭐 그렇죠. 당연한 걸 써요. 예, 소나무 잎은 푸르다 뭐 이런다든가, 또 설명하듯이 풀어 쓴 시, 너무 설명문 같죠. 그리고 또 누구나 아는 정서, 빤한 이야기를 쓴 시, 네, 익숙한 정서, 이런 느낌의 시를 쓰면 긴장감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쓰더라도 그게 어떤 암시성을 담고 있으면 멋진 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암시성을 담기가 힘들죠. 이런 방식의 시는.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시인들이 자꾸 리얼리티를 간과한대요. 사실성. 네, 사실성을 관과한 채 뭔가 숨기려고 연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긴장감은 숨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갈등, 암시성, 반전 요소, 그러니까 암시, 이거는 조금 이제 연극에서 가져온 건데, 네, 그런 어떤 암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에서는 암시성과 뭔가 반전 효과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긴장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시를 쓸 때는 숨김없이죠. 숨김없이 시적 상황이나 장면을 선명하게 드러내려. 다시 한번요. 시를 쓸 때는 숨김없이, 아까 저 피카소의 그림 보셨죠? 그렇게 숨김없이,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드러내야 된대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적 긴장감을 주는 요소를 배치한다라고 해요. 네. 뭐 임신한 여자를 향해서 총구를 들이댄다든가, 뭐 그런 어떤, 그렇죠?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뭉크 그림을 보면, 뭉크는 표현주의 작가죠. 판화 작가이기도 하고 노르웨이 사람이네요. 근데 그 뭉크 그림을 보면 절규가 있어요. 절규. 네, 먼저 설명을 봐요. 이 그림 안에는 긴장감이 팽배하게 내포되어 있다. 어째서 그럴까 봐요. 선명함 속에 암시적인 요소를 배치했기 때문이다. 네, 이 선명함, 네, 선명하게 그리되 거기에 암시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명함과 암시성. 네, 자꾸 반복하세요. 네, 선명함과 암시성. 시를 선명하게 그려내되 거기에 암시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뭐요? 사실성, 그 안에 사실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그림 안에 공포로 일그러진 주인공의 표정과, 네, 아주 공포로 일그러졌대요. 표정과 강하게 충격받은 정서를 대변하는 요동치는 몸, 네, 막 몸이 뒤틀려요. 그런 것을 그려넣어서 뭐 그 뒤에 또 대비되는 안정된 사람의 모습도 있고, 주인공의 정서를 반영한 하늘과 땅, 그리고 강렬한 색채, 그 흔들림까지 그려내서 공포의 이미지를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이 공포의 이미지가 암시된 거는 뭐예요? 공포의 이미지죠. 절규를 한번 보시면, 네, 절규. 네, 이게 이제 절규인데, 그냥 보면은 뭐 되게 선명하게 그렸죠. 뭐 이렇게 헷갈리게 그린 것도 아니고, 네, 노을이 있고, 뭐 뒤에는 다리 밑에 강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데 몸이 뒤틀릴 정도로 공포를 느끼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몸이 뒤틀릴 정도로 공포를 느끼고 패닉에 빠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차분하게 이렇게 걸어와요. 멀쩡하죠. 그리고 주인공이 공포를 느끼니까 세상 만사가 다 뒤틀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암시성, 공포라는 그런 암시성을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선명하게 그림으로써 그 암시된 시적 내용을 이렇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런 방식을 쓰라라고 해요. 네. 절규처럼 구체성이나 선명함 속에 긴장감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암시적 기법을 연구해야 된다. 자꾸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딱 세 가지요. 구체성하고 선명함은 같은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린다는 건데 그걸 선명하게 그리라는 거죠. 어떤 선명함 속의 긴장감, 구체성이나 선명함 속의 긴장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성이 확보돼야 되죠. 제가 사실성을 좀 넣어주고 싶은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사실성, 리얼리티라고 하죠. 사실성. 이 세 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성은 제가 지금 써 넣은 겁니다.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그림, 이제 문화예술은 다 서로 영향을 주죠. 근데 가장 선구적인 게 그림인 것 같아요. 항상 그림이 어떤 혁명을 일으키면 그 뒤로 다른 문화예술들이 뒤따르죠. 그런 뒤따르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그림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인상파. 이 인상파는 아마 1800 한 몇 년도일까 사진이 나올 즈음 해서 인상파가 나오죠. 인간이 사진이 나오는 바람에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재현을 목표로 했죠. 자연물을 똑같이 그리려고 했고 그래서 과거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아주 사진처럼 잘 그렸죠. 그런데 사진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인간이 아무리 잘 그리려고 해도 사진보다 더 잘 재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인상파가 나왔는데 어떤 자연의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인상을 색채감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인상파 그림의 특징 뭐예요? 르누아르나 뭐 모네, 마네 또 누가 있더라? 뭐 고흐, 고갱 다 뭐 인상파죠. 그런 어떤 색채감 위주로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그림이 평면적이에요. 어떤 약간 평면적이다 이 말은 약간 입체성이 없고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닮아가죠. 그리고 입체판 아까 설명했고 추상화도 이렇게 설명했죠. 네, 표현주의. 네, 표현주의. 아까 저기 뭐 고흐의 뭉크가 표현주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절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즉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고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공포라는 것을 어떻게 생겼을까? 그 공포의 생김새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네, 그런 걸 표현주의라고 합니다. 네, 그림을 혹시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시려면 그림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 그림이 그 그림 갖고 헷갈리죠. 네. 그래서 그림 공부를 많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이 이런 사조를 좀 순서대로 조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학에서도 특히 소설 같은 거는 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글을 읽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꼭 그렇게 안 해도 글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튼 문학에서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로망스가 나오죠. 소설 같은 경우는 로망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실주의가 나오죠. 사실주의 다음에 자연주의가 나오죠. 또 자연주의 다음에 모더니즘이 나오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에서는 어떤 부조리 소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사르트르는 무슨 철학이죠? 실존 철학, 네, 실존주의가 나오죠. 실존주의,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실존주의 부조리 소설이죠. 뭐 고도를 기다리며라든가, 뭐 헤르조그라든가, 뭐 또
또 뭐죠? 미국에서는 헤르조그가 있고 그런 어떤 소설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사조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렇게 읽어보실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시에서도 약간의 포스트 모더니즘성을 띠면 조금 많이 당선되는 것 같아요. 일단 어렵죠. 워낙 범위가 넓은 데다가 네, 지금까지 10장 제10장 자기성, 연출성, 난해성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 다음 영상들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